수량의 변화하고 수의 변화, 그 다음에 대체제 보완적 관계, 그거 반드시 숙지해야 되고, 지금 이 균형의 이동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계산 논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 균형 가격하고 균형량 계산하는 것 있죠? 예. 이것도 역시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만 내용 정리가 가능할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한 것까지는 구별할 수 있겠어요? 손천여 가능해? 어? 아니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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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공급이 파는 사람. 어. 뭐? 웬 사과?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수요 있으면 수요는 사는 사람. 여기 공급은 이거는 파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는 양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거는 파는 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이게 그럴 때 지금 뭐 손천여가 얘기한 대로 자, 사과가 있다 이거야. 균형 상태에서는 사려고 하는 양이 몇 개? 100개. 파려고 하는 양이 몇 개? 100개. 이게 균형 상태라는 거야. 균형 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이 사려는 사람을 우리가 수요자라고 그러고 팔려는 사람을 공급자라고 그랬을 때 수요자의 수가 늘어났어. 그래서 사려고 하는 양이 150개로 늘었어. 사과는 그대로 팔려고 하는 양이 100개밖에 없는데 그러면 100개에서 얘가 지금 몇 개로 늘어난 거예요? 150개. 그렇잖아. 그러면 지금 무슨 상태가 되겠어? 초과수요만 가격은 그러면 거래량은 어떻게 돼? 늘어났잖아. 150개로. 거래량은 사겠다는 사람이 150개가 필요하다고 나왔어. 근데 공급은 그대로 100개밖에 없는 거야. 그렇잖아. 초과수요 상태가 되니까 가격은 뭐 한다는 거예요? 상승한다고.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이거?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가격이 가령 예를 들어서 1,000원일 때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가격이 500원일 때 1,000원 500원일 때 이때는 얘도 100개 얘도 100개. 근데 가격이라는 것이 500원이 되면 수요량은 150개로 늘어나고 얘는 50개로 줄어들어요. 근데 얘가 1,500원이 되면 얘가 50개가 되고 얘는 150개로 늘어나요. 그럼 여기 보시면 지금 이 균형 가격 하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죠. 근데 가격이 만약에 1,000원에서 500원으로 하락하면 수요량은 늘어나지만 공급량은 줄어들잖아요. 이 상태가 무슨 상태? 초과 수요면 가격은 상승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상태가 되면 가격이 상승했잖아요. 상승하게 되면 수요량은 줄 거 아니야. 근데 공급량은 늘어나면 이거 무슨 상태? 초과 공급이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하락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여기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해하겠어? 그래가지고 단초를 잡아가지고 본인이 정리를 한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내용을 이거 풀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시험장에 제가 같이 따라 들어가가지고 1번은 답을 홀수해서 찾는 게 빠르죠. 그 중에 3번은 제하시고 5번도 빼고 나머지를 선택하세요.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험장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받아들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틀릴 거 아니에요. 자, 만약에 이렇게 수요 함수하고 공급 함수가 각각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계산하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면
자, 우리는 균형 가격 하에서는 수혜량과 공급량이 어떻게 돼요? 일치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수혜량과 뭐를 몰라요? 공급량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균형 가격 하에서는 얘네들이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균형 가격 하에서는 수혜량하고 뭐가? 공급량이 일치하니까 두 개를 나란히 연립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럴 때 여기 요 등호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120하고 30 있죠. 요 상수는 빼면 돼요. 빼면 되고 여기 부호 들어가 있죠. 얘들은 뭐 하면 되냐면 더 하면 돼요. 그러면 식이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한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요 숫자는 숫자끼리 묶어주고 부호는 부호끼리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2p가 1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얘랑 가까워지려고.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요 등호에서 넘어가면 플러스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요 앞에 요 30이라는 애는 요 안에 플러스의 부호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30이라는 애가 넘어가면 뭐로? 마이너스로 바뀌면 식을 정리하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120 마이너스 30은 그죠? 2p 플러스 뭐 p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넘어가면은. 그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뭐예요? 더하기 빼기잖아요. 두 개 더하면 얼마? 120에서 30 빼면 90이잖아요. 그러면 p 있죠, p. 예, p가 얼마라는 거예요? 30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3p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를 구했어요? 가격을 구했잖아요. 그러면 요 30이라는 거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p에다가. 그러면은 자, 120 마이너스 2 곱하기 얼마? 30은 30 플러스 30과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2 곱하기 30 하면 얼마야? 120에서 60 빼면 30에다 30 더하면 그러면 얘는 60이잖아요. 어? 또 손천여 표정 보니까는 또 만만치 않구만. 이것도 정리하려고 그러면 또 모르서 또 지진 나겠구만. 어? 이거. 근데 가만히 보면 이런 얘기잖아요.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 주어져 있으면 숫자는 뭐 하라고 그랬어? 빼. 120에서 얼마를 빼면 돼? 30. 그럼 얼마? 90. 부호는 더하면 90이 3p야. 90이 몇 p? 3p.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가격이잖아. 3p가 아니 3배가 아니잖아. 그럼 양쪽을 나누기 3을 하라고. 그러면 얘는 없어질 테니까 p고 얘는 얼마야? 30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금 가격을 몰랐잖아. 가격을. 근데 p가 이제 알았잖아. 얼마라고? 30이라고. 그럼 2 곱하기 30 하면 60이잖아. 그럼 120에서 60을 빼면 수혜량이 60이란 얘기잖아. 그럼 균형 상태면 공급량도 60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30에다 30 더하면 얘도 60이잖아요. 응? 김총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머지 분들은 나오면 계산할 수 있나요? 연립 방정식이라고 보기도 무리가 있죠. 그냥 전 단순 논리이기 때문에 그냥 그 중학교 때 배웠던 연립 방정식 이런 개념도 아닌 거예요. 그냥 이거는 사칙 연산에서 덧셈 뺄셈만 할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응? 자, 만약에 수요 함수가 공급 함수는 가령 예를 들어서 2p라고 가정하면, 그죠? 이때 가격하고 양 있죠? 계산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니, 얘는 그냥 얘끼리 묶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00이 몇 p라는 얘기예요? 3p잖아요, 3p. 그러면 p는 얼마? 양쪽을 3으로 나누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 400이잖아. 그렇죠? 그럼 p가 400이면 1200에서 400 빼면 800. 그러면 얘가 800이면 얘도 800 나와야 되잖아. 2 곱하기 400은 800. 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런데 만약에 수요 함수가 1500 마이너스 p가 됐대요. 얘는 그대로 2p고 어떻게 하면 돼요? 1500이 몇 p?
얘들은 얘들끼리 묶어주면 된다 그랬잖아. 얘는 상수는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그냥 1500이 몇 피라는 거야? 3피. 그럼 피는? 어? 나누기 3 하면 되잖아. 그럼 얘 500이잖아. 그럼 여기다 얘가 500이잖아. 1500에서 500 빼면 2 곱하기 500은. 그럼 얘는 1000. 기출에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잖아요. 맞죠? 이거 무슨 뭐 계산기를 써야 될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요령을 하는 사람은 암산으로 그냥 해서 끝나는 거예요. 이거. 어? 이게 처음에는 조금 낯설은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 부분이 참 간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도 이 정도 나오는 것도 틀려도 괜찮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그 계산에 대한 부담이 있으시면 굳이 계산에 집착하지 않으셔도 돼요. 계산에. 천천히하고 아마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 그 올해 나이가 30 된 그 총각이 하나 있는데 작년에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올해 다시 나왔어요. 다시 나왔는데 개론은 60점인가 62.5점 맞았대요. 근데 민법에서 성적이 조금 안 나와서 떨어졌는데 물어봤어요. 계산은 어떻게 했냐? 알려주신 대로 그냥 번호를 1년 번호로 놓고 찍었다고. 하나도 푼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점 성적이 60점이 넘었다고요. 어? 그러니까 계산을 못 푼다고 6점이 안 나오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계로는 계산 과목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왜 계산에 대해서는 눈에 얘기하지만 저희가 다 해본 거예요. 계산 가지고 푸는 거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해주죠. 근데 여러분들은 시험장에 들어가서 여기 물어보는 형식이 조금만 바뀌면 전혀 다른 애로 생각하고 답을 접근을 못해요. 그러면 소용이 없잖아요. 저하고 풀 때만 풀리고 혼자 풀면 못 푸는 거는 그게 어떻게 푸는 실력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오히려 그 계산에 집착을 해요. 계산에. 근데 해도 소용이 없다고요. 응? 제가 계산도 풀어야 됩니다. 계산이 뭐 말 한 평균 7개, 8개 나오는데 그것만 맞춰도 이게 성적이 몇 점이나 나오는데 뭐 소용없어요. 할 때만 뭐 이해 되시겠어요? 그러면 선생님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어떻게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겠어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모의고사나 시험 보면은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거에 그 하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더 잘하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물론 이제 여러분들에게 계산 과정에 대해서 이제 별도로 강좌를 이렇게 해주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이건 이렇게 풀고 이제 풀어야 된다고 쉽게 푸는 요령이나 이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형화된 형식으로 딱 이런 배열로 나올 때는 내가 풀 수 있는데 형식이 달라지면 내가 풀기가 힘들다. 그러면 그냥 기본적인 것만 인식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의 여러분 시험 운인 거예요. 들어갔는데 마침 내가 아는 형식대로 나와 있으면 이론을 다 푼 다음에 마지막에 계산을 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론을 다 푼 다음에 계산은 맨 마지막에. 계산 문제의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에? 이거를 제가 저기 그 한 2년 전인가 벌써 한 3년 됐나? 그 어느 학원에 가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강의하시던 분이 좀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중간에 한 3월 달부터 강의를 해줬어요. 가서 강의를 했더니 계산에 대해서는 거의 다 버리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인 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쉽게 푸는 요령을 알려준 거예요. 그때 이 양반들이 해보니까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계산 문제에서 갑자기 어떻게 돼요? 창밖으로 던졌던 애들을 다시 끌어당겨 가지고 이건 내가 풀 수 있겠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누님이 뭐라고 했냐면 계산은 마지막에 풀어야지 가는 순서대로 풀면 안 된다. 시간을 잘못 뺏길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가 나오니까 계산 문제 유혹에 빠져가지고 다 덤빈 거예요. 장렬히 전사하는 거죠. 그거는 왜 안 되냐면 계산 문제를 하나 풀 때요. 간단한 논리 같으면은 우리가 1분 안에 풀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 식 세워서 들어가 그러면 잘못하면 문제당 한 2분 이상 걸려요. 그러면 10문제 푸는데 20분 걸린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40문제를 40분에 풀어야 되는데 그럼 10문제를 20분을 쓰고 나면 나머지 30문제를 갖다가 몇 분에 풀어야 돼요? 20분에. 못 풀어요. 그럼 얘 다 풀고 나면은 학계론을 갖다 거의 50분 이상을 쓰고 민법으로 간다고요. 그러면 민법 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럼 나중에 민법 뒤에 가서 이론 풀지도 않고 찍어야 되는 거야. 그럼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 문제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 현재 여기 교재상에서는 계산에 대한 논리는 거의 생략돼 있어요. 기본서상에서. 예. 근데 이제
주로 여러분들이 82페이지 가보세요. 82페이지 가면은 거기 상단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 나와 있죠. 제목에 82페이지에. 그죠? 근데 거기 보면 자 20회 계산, 21회 계산, 22회 계산, 24회 계산, 25회 계산 이렇게 나가 있죠. 주로 뭐 물어보는 거예요? 계산 문제. 작년도 여러분 시험 문제 계산 문제 나왔어요. 탄력성에서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계산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집착하실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어? 안 되면 뭐 방법이 없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도 제가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계산 논리 나오니까 또 부담스럽고 또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기본적인 거는 하나씩 달아보고 가야 돼요. 그래도 탄력성하고 균형이 있으면 얘가 조금 더 쉽게 나와요. 이게 실전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자 1200 마이너스 이게 1200P고 얘가 2P였을 때 얘가 1500 마이너스 P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가격은 400에서 얼마로? 500으로 얼마 상승했어요? 100 상승했죠. 양은 400에서 얼마로? 800에서 1000이니까 200 상승했죠. 그걸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서 1로 변했을 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런 거 출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볼 수 있는 것만 좀 해보시면 되죠. 너무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 그래서 균형 가격과 균형량 계산하는 기본적인 걸 해드렸고 3월달 되면 또 해드려요. 3월달 되면 또 하고 5월달 되면 또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중에 문제를 가지고도 또 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계속 다루게 해줘요. 그래서 혹시 기본적인 요건이 나오면은 간단한 거는 풀 수 있게끔 하는데 근데 이제 선생님이 바라는 거는 중간에 계산 문제가 껴있다고 순서대로 풀면 안 되고 계산 문제는 마지막으로 몰아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우리 여사님 왜요? 뭐 이동하셔야 되는 모양이죠? 그럼 가셔야죠. 8순인데. 그래서 혹시 저기 할까봐. 그래도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어머니 8순인데 빨리 가보셔야죠. 예. 우리도 조금만 더 하면 끝날 거예요. 예. 자, 우리 이제 81페이지 가면은 뭐가 있어요? 탄력성이 있어요. 탄력성. 자, 탄력성에 가게 되면요. 자, 원래 이 탄력성 개념이라는 건 그거예요.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여기도 중요한 거예요. 매년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앞에서 수요 법칙하고 공급 법칙 배워봤죠? 그죠? 그러면 이런 얘기잖아요. 예. 저게 참 공부하실 때 부담스럽죠. 이게 또 집안에 행사가 있는데 수업은 빠질 수가 없고. 예전에 일요일 같은 때 특강하는데 그 한 분이 한복을 입고 왔어요. 왜 뭘까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날이 동생 결혼식 날인 거예요. 근데 특강하고 걸려 있으니까 안 들을 수는 없고 결혼식은 참석을 해야 되고 막 갈등을 했나 봐요. 갈등을 해가지고 보다 못해가지고 친정 어머니가 너 가서 그냥 그 강의인가 뭔가를 들어라. 너 그렇게 안절부절해가지고 뭘 가서 뭐 하고 있겠냐. 얼굴 표정이 내내 좋은 날 표정이 계속 그럴 텐데. 그래가지고 한복을 입고 일로 온 거예요. 강의실로. 온 분을 다시 설득해서 보냈다니까요. 아니 그 나중에 평생 그거 가지고 그 나중에 결혼식 사진에 그 누나 얼굴이 없으면 왜 이때 누나 얼굴이 없었냐 그래가지고 그때 거기 가서 그거 듣느라고 여기 없었지 않냐 뭐 이래가지고 근데 그 시험은 어떻게 됐는데 그런데 시험이 뭐 만약에 됐으면 관계 없는데 떨어졌다 이러면 그거 평생 책 잡힐 거 아니겠어요?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건데 이거 특강 이거 나중에 압축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또 해드릴 테니까 가서 들으시라고 가서 저기 시 가서 참석하시라고 그래갖고 한복이고 왔다 갔다 해갖고 글로 가셨어요. 보냈다고요 글로. 그러니까 참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자, 우리 앞에서 뭐 배웠냐면 이런 거예요. 가격이 상승하죠. 그러면 수혜량은 어떻게 돼요? 뭘 증가해 감소하지. 아주 방심할 수가 없네. 둘은 그냥 아니 양쪽 사이드 저기 계신 분들은 조용인데 이쪽은 참. 둘 남아서 공부해. 너 집에 가서 공부한다는 생각하지 말고
너 이번 주는 그러니까 다음 주가 되면은 둘이서 협의해가지고, 가까운 데 가서 간단하게 점심 먹고 여기서 그냥 공부하라고. 여기서 공부하기 힘들면 옆에 조그만 강의실 있어. 거기서 공부하든 공부하라고. 최소한 그날 배운 건 복습을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민법도 한번 들여다보고. 근데 집에 가면 솔직히 말해서 네가 온전하게 거기다 집중하겠냐고. 어렵지. 남아서 공부하고 하라고, 공부. 참고로 여기 남아서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돼. 꾸준히 가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지. 참.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가는 방향은 우리가 알아요. 아는데 이 가격이 변할 때 얘가 몇 프로의 크기로 변하는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가령 예를 들어서 건설사 입장에서 분양을 갖다 촉진을 시키기 위해서 아파트 분양가를 인하를 했어요. 10%를. 그럼 얘가 인하가 되면은 얘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반대로. 늘어나는데 이게 과연 몇 프로가 늘어났는지를 모르면 이 정책을 쓸 수가 없다고요. 전략을. 왜? 10%를 인하를 시켜주면 거래량이 늘어나긴 늘어날 텐데 저게 1%가 늘어나는지 2%가 늘어나는지 그걸 알 수가 없으면 이게 과연 10%가 인하가 적정한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 등이 변했을 때 수요량이 어느 정도의 크기로 변하는지를 수치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만드는 게 탄력성 개념인 거예요. 탄력성.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여기 있는 이 가격 등이 변했을 때 이 수요량이 과연 몇 프로의 크기로 변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면 자, 종속 변수의 변화율을 독립 변수의 변화율로 나눠서 측정한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거기 교재에 있어요, 없어요? 탄력성이라는 것은 종속 변수의 변화율을 뭐로 나눠서 독립 변수의 변화율로 나눠서 측정한다고 돼 있죠. 그러면 종속 변수 뭐 있었어요? 종속 변수. 종속 변수. 아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주고요. 이렇게 해서 해당 재화에 뭐가 있고요. 가격이 있고 소득이 있고 관련 재화에 가격이 있고 이런 거 아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을 때 얘네 무슨 변수라고 그랬어요? 얘 무슨 변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량 변화율을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요 수요량을 변화를 주는 독립 변수 있죠? 독립 변수가 뭐가 있어요? 해당 재화의 가격. 그러면 얘는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무슨 변화율이에요?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측정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그래요. 수요의 무슨 탄력성? 가격 탄력성. 즉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몇 프로의 크기를 변하는지를 수치로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독립 변수라는 거는 가격만 있는 게 아니죠. 뭐도 있어요. 소득도 있잖아요. 그러면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무슨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을 우리가 수요의 무슨 탄력성? 이걸 소득 탄력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득 탄력성. 그 다음에 여기 수요량이 변했을 때요. 자, 이런 얘기죠. 아파트의 수요량을 변화를 주는 거는 아파트의 가격이 변해서만 아파트의 수요량이 변화를 주는 게 아니라 즉 이런 얘기죠.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이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이제 가격 탄력성이고. 근데 아파트의 수요량의 변화를 주는 거는 뭐가 변해서? 빌라 가격이 변해서, 그죠? 아파트의 수요량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를 측정하는 것을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 그래서 수요의 탄력성의 종류가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이 세 가지가 있어요. 공급은 가격 탄력성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보면 탄력성의 종류가 수요의 탄력성은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이렇게 있다고 돼 있죠.
근데 공급은 무슨 탄력성밖에? 가격 탄력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가격 탄력성이라는 거예요. 무슨 탄력성? 가격 탄력성.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이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가격 탄력성부터. 왜냐하면 이게 또 설명하다 보면 끊길 거예요. 끊기면 단원 중간에 끊기면 그러면 또 다음 주에 와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왜 또 잊어먹고 있을 테니까. 그러면 다음 주는 요 탄력성만 맞추면은 수요 공급 이론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 변동도 끝날 거고요. 그러면 시장론 쪽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 중에서 얘만 이 가격 탄력성만 이게 붙어요. 이게 절대값이 붙는 거 왜 그러냐면 이 가격 탄력성은 이 수요 법칙을 반영한 거예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줄죠. 그럼 이런 얘기잖아요. 가격이 만약에 10%가 뭐 하면 상승했을 때 그러면 수요량 여기 탄력성의 수치가 5라고 주어지면 얘가 5%가 줄었다는 얘기라고요. 그럼 마이너스 얼마야? 5%라고. 그럼 10분의 마이너스 5 하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0.5 나온다고. 그러면 이게 앞에 마이너스의 부호가 붙으면 계산할 때 번거롭잖아요. 그럼 마이너스의 부호를 없애려고 그러면 이 앞에 마이너스의 부호를 하나 또 붙여주면 돼요. 마이너스는 플러스니까. 그죠? 근데 그것도 일일이 마이너스 붙이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절대값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절대값이라는 거는 음수하고 양수에서만 성립이 돼요. 우리가 간단하게 들어서 원점이 있을 때 원점에서 1, 2, 3이 있고요. 이쪽에 와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있다고 가정할 때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게 3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각각 원점에서 3칸 떨어져 있잖아요. 이거를 굳이 부호를 붙여갖고 구분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절대값으로 표시하면은 뭐를 생략하겠다는 거예요. 부호를 생략하겠다는 거예요. 전부 다 플러스인 상태로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부호를 쓴다 안 쓴다? 안 쓰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문제 조건에 줘요. 이 탄력성은 절대값을 기준으로 계산한 탄력성임. 그러면 지문 안에 마이너스의 부호는 다 없애는 거예요. 그냥 플러스인 상태로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시험에 안 물어봐요. 이론할 때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안 되는 거는 내가 볼 때는 여기 둘 저기 위한 얘기 아니라 나머지 시간이 되시면 하여간 무조건 남아서 공부해야 돼요. 그 공부하는 사람이 많아야 그게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합격자가 많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가는 사람은 꾸준히 가고 아니 공부하려고 마음먹었는데 혼자 남는 거야. 혼자 남으면 뻘쭘하잖아. 이 공간 안에. 최소한 못해도 2사람 이상이 남아야 이 분위기가 유지가 되면서 또 서로 간에 모르는 거는 얘기도 좀 하면서 그러면 서로 잘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도. 그러면 또 설명도 해주고. 그래서 나름대로 스타디 형성하면서 그 내용 정리가 돼야 그 가는 거지. 집에 가면 솔직히 얘기해서 일단 오늘 큰일하고 간 거 아니야.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학원 갈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학원에 강의실에 앉아 있어가지고 어쨌든 수업을 들은 거 아니야. 그렇잖아. 얼떨결에. 그러면 집에 가면 오늘 큰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또 위로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야, 뭔가 괜히 뿌듯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또 밥 한 끼 먹고 난 다음에 늘상 하던 거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저녁이잖아요. 책을 볼까 그랬는데 밥도 먹었는데 지인이 또 뭐 여기에서 뭐 보리음료 한 잔 마시지 그러면 그렇지 뭐 오전에 원래 내가 큰일 했는데 저녁에 뭘 못하겠어. 가서 보리음료 한 잔 마시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래서 또 한 잔 마신 김에 들어와가지고 심리적인 부담은 있으니까 또 동영상은 틀어놓는 거죠. 인강은 쫙 틀어놓고 소리만 조금 듣다가 정신 차려보면 아침인 거죠. 그럼 또 학원 오기 바쁜 거죠. 그죠?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이 책도 잘못 갖고 올 때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가방을 정리를 안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런 불상사가 되풀이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열심히 하시고. 그죠? 그러니까 혼자 어디 뭐 축구 그러니까 건강도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